빨간 날도 고생스럽게 나오셨습니다. 다 합격하나 보고 이제 나오시는 거죠. 네. 오늘하고 현충일하고 이틀에 걸쳐서 총 12타임? 오늘 6타임? 그다음에 현충일 6타임 해서 총 12타임에 걸쳐서 이거를 샅샅이 좀 살펴볼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판례는 뭐 우리 시험에 나오는 판례 전부가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한 8, 90%? 우리 시험 지문을 보다 보면 조문과 판례로만 이루어져 있죠. 시험 지문 자체가. 그래서 이제 조문은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문 말고 판례가 지문으로 나왔을 때는 이 대법원 판례가 내용 자체가 이렇게 읽어봐도 이게 대한민국 말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건지 안 되는 건지가 불확실하게 그렇게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표현을 숙지하고 그다음 우리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머릿속에 완전하게 넣어둡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과 현충일 이틀 동안 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목표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OX 지문들은 거의 대부분이 기출되어 있거나 옳은 것 또는 틀린 걸로 그걸 제가 나올 수 있게끔 표현을 좀 바꾼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 나와 있는 OX 판례만큼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결론을 넣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오전에 1시 반까지 하고요. 2시 반부터 6시까지 하고 이렇게 총 6시까지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1시간씩 15분 쉬고 총 3번 나눠서 6타임에 걸쳐서 6시까지 하겠습니다. 진도는 순서대로 그냥 쭉 하겠습니다. 2페이지 봅니다. 민법 총칙. 자, 민법 총칙에서 판례가 나오는 것들은 법률행위의 목적과 관련된 걸 우리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라고,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되고 의사 표시가 일치하면서 하자가 없어야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다 그랬어요. 그 요건 중에서 목적 요건과 관련해서 목적 요건이 4가지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 중에 이 적법성과 관련해서 법률의 목적의 적법성이란 법률의 강행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 이걸 말하죠. 그런데 그 강행 규정 말고 임의 규정이 뭔가? 요게 임대차가문 하나가 나오고요. 요거 구별하라는 판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 있을 때 이 규정이 강행 규정인지 임의 규정인지 구별하는 게 중요하죠. 이유는 강행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고 임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규정 자체가 애매하다 보니까 대법원이 이건 강행 규정이다, 이건 임의 규정이다 판결해 놓은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임의 규정과 관련해서 비용상환 청구권,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 이건 우리 익히 알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임대차가문 판례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강행 규정을 우리 대법원이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대법원이. 규정 자체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닌데 우리 대법원이 봤을 때 요거는 효력 규정이다, 요건 단속 규정이다. 요때 효력 규정이 당연히 원칙이고요. 요 단속 규정이 예외입니다. 요 단속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만 될 뿐 무효가 아니라 그랬죠. 여기 판례가 몇 개 있죠. 그렇죠?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1번에 보면 주택법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규정. 강행 규정 중에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이걸 위반해서 분양권을 전매했을 때 처벌이 될 뿐 그 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옳은 지문이죠. 그렇죠? 박스 안에 있는 것들도 대부분 그거와 관련된 겁니다. 1번, 2번.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죠. 따라서 2번 유효죠. 그렇죠? 언제나 무효. 틀렸지. 그 다음에 3번.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기준. 보통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기준을 보면 그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몇 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되고 무주택 세제주여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 기준에 관한 규정도 단속 규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넘기는
요것도 무효는 아니라는 거. 조합원 자격 기준이 없는 자에게 넘기는 것도 무효는 아니라는 거. 다만 4번.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들. 어떠한 행위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라라고 되어 있는 규정들. 이런 규정은 대부분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에 위반한 행위들은 다 무효가 됩니다. 그게 4번이죠. 4번 같은 게 단속 규정으로 슬쩍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닙니다. 효력 규정입니다. 일단 요 1, 2, 3, 4 결론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5번에 보면 요거는 이제 요 효력 요건과 관련해서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유효가 되는데 그 효력 요건이냐 아니냐의 문제. 그거 알아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하나 나오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자체가 이거는 효력 규정이 아니란 말이죠. 이 자체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갖춰라라는 것 자체는 효력 규정이 아니니까 당연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갖추지 못한 자가 농지를 매수했다더라도 그 농지 매매는 무효가 아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자체가 농지 매매 효력 요건은 아니다. 유효 요건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효력 규정은 아니라는 거. 이렇게 강행 규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확인. 등기할 때 첨부하는 서류에 불과하다. 그래서 적법성과 관련된 그 판례들 아주 잘 나옵니다.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반사회 질서 행위와 관련된 판례들이 굉장히 많죠. 자, 먼저 2번. 법률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이건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니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다는 건 쉽게 말하면 협박당해서 기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반사회 질서행위는 아니다. 뭐 그랬었죠. 따라서 2번 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참고해 있는 건 동기여불법이라고 법률 행위를 하게 된 이유가 반사회 질서할 때 원칙적으로 이건 무효가 아니라 했어요. 다만 그 표현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 줄 법률적으로 그 반사질서적인 동기를 강제하거나 또는 반사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됨으로써 반사질서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경우. 이거 반사질서적인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이런 거죠. 갑이 이렇게 증여를 하는데 증여 자체는 반사질서가 아니야. 근데 사람을 죽여주는 조건이 붙어 있어. 그런 건 반사질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 살인 청부 계약. 이건 그 계약 자체가 반사회 질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살인 청부라는 건 감추고 증여 계약을 해. 아파트를 주겠다, 1억을 주겠다. 이거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게 아니지만 사람을 죽여주는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이 결부된 경우. 이거 반사회 질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기여불법은 반사회 질서가 아니지만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거. 이런 것들을 반사회 질서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중매매가 나오죠. 각 갑이을에게 부동산을 팔았다. 그런데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또다시 병에게 팔았다. 원칙적으로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뭐 이게 원칙인데 근데 대법원 판례 중에 이게 예외적으로 반사회 질서에는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요건이 매도인의 배임행위. 중도금 받고 팔아넘긴 거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팔아넘기면 배임행위가 아니고 중도금 받고 팔아넘겼다. 그게 배임행위가 되고 거기에 적극 가담했다. 제1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매도를 권유 요청해서 계약 체결까지 했다. 이게 적극 가담이라 했습니다.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꼭 기억할 거 두 가지가 있었죠. 병등기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병과 거래한 전득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근데 판례는 이렇게만 하죠. 전득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이중매매가 유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결하죠. 그렇죠? 그 표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을이나 갑이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갑을 대위에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판례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3번 이중매매에서 제2매매 계약이 반사회 질서는 무효일 때 제1매수는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안 된다. 대위에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그에 기초한 선의 전득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X. 선의의 전득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선의의 전득자도 무효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결론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에 나와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들이 다 대부분 판례의 지문들이죠.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까지 받았으나 알고 있는 병이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사가지고 병으로 등기를 넘겨받았다. 적극적으로 샀다 그랬으니까 적극가담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갑병 사이 매매는 무효고요. 그 다음에 2번. 을은 갑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정례미가 떨어졌다면 소유권을 취득하기 싫단 말이죠. 그러면 갑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제2매매가 반사의 질생으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병이 제2매매가 반사의 질생이 되더라도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병의 의지가 아니라 을의 의지대로 을이 갑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로 가게 되면 병이 궁극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3번 을은 직접 말소 청구 못한다 했고요. 4번도 기억해 두셔야 되죠. 판례가 있었죠. 을은 제2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제2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5번 정은 선이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반사의 질서에 관련된 판례, 이중매매 꼭 적어도 이 정도는 결론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5번은 다시 반사의 질서 행위냐 아니냐와 관련해서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부인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분하지 못한다는 제한. 그럼 얼핏 생각하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면 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뭔가 반사의 질서적이 아니야. 이혼을 조건으로 처분할 수 있냐 없냐를 달아놨으니까 반사의 질서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반사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참고 1번. 부첩관계 자체가 반사의 질서이고 그걸 부인이 미리 승인하는 거. 이것도 반사의 질서이고 사전 승인 자체도 반사의 질서이고 그 다음에 부첩계약을 맺으면서 아파트와 자동차를 사준다 증여. 증여하면서 조건을 붙였다. 헤어지면 반환하라. 헤어지면 반환하라가 뭐죠?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이렇게 되죠. 그럼 받은 사람은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지지 못하는 그런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반사의 질서적인 행위다 그랬습니다. 2번은 뇌물 주는 거니까 반사의 질서행위죠. 3번은 증언을 해달라. 그럼 대가를 지급하겠다. 자,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냥 증언이 있어요. 이건 이제 진실한 증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허위 증언이 있어요. 자, 이때 그냥 증언인 경우에는 그 대가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는 한도를 초과하냐 초과하지 않냐에 따라 다르다 그랬죠. 증언 대가가 사회통념상 허용된 한도를 초과하면 무효고요. 초과하지 않으면 유효입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반면에 허위 증언은 대가의 다소를 묻지 않고 무효 이렇게 되죠. 허위 증언은 대가의 다소를 묻지 않고 무효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판례가 또 있는 게 증언을 거부해라. 그러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의 다소를 불문하고 무효가 됩니다. 증언과 관련해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이렇게 나눠져요.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유효한 게 딱 하나죠. 진실한 보고 들은 대로 증언을 하되 그 대가가 용인한 대로 초과하지 않은 경우 요것만 유효가 되고 나머지는 다 반사의 질서에는 무효가 됩니다. 3번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돼 있으니 무효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위약벌이라고 해서 계약을 위반했을 때 벌칙을 약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을 위반하면 1,000만 원을 배상한다. 그리고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위약벌 약정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위반했을 때 계약 위반에 따르는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대로 청구하고 위반한 것 자체에다가 벌칙을 내리는 추가적으로 얼마를 배상하라 이런 걸 위약벌 약정이라 하는데 이 위약벌에 약정된 그 액수가 과도하게 무거워
매매 계약했을 때 대금은 1,000만 원인데 매수인이 대금을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약벌로 10억을 지급하기로. 부당하게 과다하죠. 그러니까 약정된 위약벌 액수가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에도 반사의 질서에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위약벌이.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6번 무지하게 중요하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따위를 격려하는 행위. 반사의 질서이 아니다. 참고 세금 회피 목적의 행위들 역시 반사의 질서이 아니다. 7번 의리가백에 1억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한 달에 1억. 그러면 돈 빌려주는 계약이 소비대차 계약인데 소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이율을 약정하더라. 소비대차 계약 속에 이자 약정이 있지요. 요 소비대차 돈 빌리는 계약 속에 이율 약정이 들어있는데 요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초과해서 고율로 정해졌다. 자, 여기서 정확하게 구별하실 거. 소비대차 계약 유효 무효. 유효합니다. 이율 약정 유효 무효. 유효하죠. 그럼 뭐만 무효예요? 초과 부분만 무효예요. 초과 부분만. 초과 부분만 반사의 질성으로 무효가 됩니다. 두 번째, 반사의 질성으로 무효라면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돼서 지급을 한 사람은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도록 되죠. 그러면 초과 부분이 무효니까 초과 지급한 이자는 불법 원인급여가 되겠죠. 그럼 반환 청구 못하느냐? 우리 대법원 할 수 있다. 차주는 초과 지급한 이자 반환 청구할 수 있다를 기억해 주세요. 있답니다. 있다. 둘 다 불법적인 행위를 하긴 했는데 대주의 불법이 훨씬 크다. 돈을 빌려준 놈의 불법이 훨씬 크다. 차주도 불법하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차주도 불법하다. 하지만 대주의 불법이 훨씬 크다. 이렇게 반사의 질서 행위지만 불법 원인급여를 적용 안 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차주는 초과 지급한 이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없다로 나왔어요. 없다로. 이렇게. X. 이것도 또다시 출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번. 전통 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을 주고 양도 양수하는 거. 반사의 질서 행위다 아니다? 반사의 질서 행위다. 하지만 그 사람을 주지로 임명하는 거. 이건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 비슷한 게 있죠.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반사의 질서 행위다. 하지만 그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임치하는 행위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관련 판례 1번.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의 질서이다. 하지만 민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2번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을 도와주는 경우 있죠. 저도 가끔 이렇게 뭐 서류도 써드리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을 도와주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가를 지급받으면 안 돼요. 요거는 변호사법이라는 강행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뭘 위반? 강행. 변호사법에는 이거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강행 규정 위반 무효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한술 더 떠서 강행규정 위반 무효이면서 and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 무효와 반사의 질서행위 무효는 달라요. 어디서 다르냐?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강행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안 돼요. 반사의 질서행위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돼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강행규정 위반 무효와 반사의 질서행위 무효를 구별합니다. 구별하는데 딱 하나. 대법관님의 장차 밥그릇을 뺏는 행위. 그렇죠? 대법관님들 그만두면 변호사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 밥그릇 뺏는 행위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강행규정 위반으로는 성이 안 차. 반사의 질서행위. 예? 그래서 반사의 질서행위. 딱 요거 하나.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대가 지급뿐만 아니고 소송 비용이 있죠. 요거를 대납을 해요.
요거를 또 보상하기로. 이건 실비죠. 인지대금이라든가 성단료 같은 거. 그렇죠? 그런데 요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 요것도 보상해 주기로 약정. 근데 요거는 실비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반사회질성이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전체 싸잡아서 다 반사회질성이다. 전체 싸잡아서. 다시 한번 대법관님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내 밥그릇을 빼서 도저히 실비보상하기라는 것도 반사회질성이다. 거기 굵은 글씨로 있죠? 당연히 요 2번 판례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행위는 계약은 반사회질성이나 무효지만 실질적으로 지출한 소송비용을 대납한 것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성이나 할 수 없다. 요 딱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렇죠? 그러나 요것까지도 똘똘마리로 반사회질성이다. 요것만 따로 떼서 유효라 할 수는 없다. 그 2번 판례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반사회질성을 하려면 뭐 이론적인 건 접어치우고 판례 중요한 것들 나왔거나 또 나올 수 있는 것들 충분한 것들을 딱 체크했습니다. 정확하게 결론 기억하세요. 이런 거 나오면은 뭐 손 못 댄단 말이에요. 모르고 있으면 그러니까 판례는 모르면 틀려요. 그냥 결론을 모르면 이 틀리게 돼 있어요. 이런 거 모르면 거의 100%. 예? 반응이 좋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집중해서. 자, 9번부터는 이제 불공정한 행위죠. 불공정한 행위는 폭리 행위를 말하고 피해자와 폭리자의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 행위 당시 객관적 가치로 판단하고 피해자의 궁박경설 또는 무경험이 있어야 되고 궁박은 정치적 심적 궁박을 포함하고 무경험은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을 의미하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다음에 궁본 경무대라고 대리인의 경우 궁박은 본인 기준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그랬죠. 폭리자에겐 폭리 의사가 있어야 된다. 피해자의 궁박 경설 무경험함을 알면서 그걸 이용하려는 의사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한다. 그 요건을 전부 피해자가 증명하라. 따라서 현저한 불균형이 증명됐다 하더라도 궁박 따위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이런 것들이 기본이죠. 그 다음에 폭리자는 반환 청구 못한다.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적용. 기부나 증여 불공정한 행위 성립할 여지가 없다. 경매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부재소 합의 또는 채권 포기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한 행위는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은 된다. 139조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은 될 수 있다. 지금 제가 떠든 게 다 대법원 판례죠. 그 중에서 중요한 거 9번. 추정된다. X.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하더라도 궁박경설 무경험 따위는 추정되지 않는다. 아주 잘 나오죠. 그 다음에 9-1번. 불공정한 행위인지 아닌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요. 행위 당시, 계약 당시. 그런데 어떤 행위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가? 불공정한 행위가 아니야. 계약 당시를 고려했다니. 그런데 그 후에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에게 큰 소질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큰 이익을 줘. 불공정한 행위냐? 아니다. 계약 당시 아니니까. 그 이후 사정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행위로 할 수는 없다. X 이렇게 되죠. 하지만 이것도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이 표현 보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대법원 판례를 문장으로 만들었을 때, 특히 틀린 문장으로 만들었을 때는 절대로 어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 문장만 보면, 그 문장만 보면 당연히 맞은 것처럼 보여지게 출제를 해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0번, 궁박은 정신적 궁박을 포함한다 했으니 X 이렇게 되겠죠. 11번, 대리인에 의한 경우 궁박은 본인 기준,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그랬죠. 따라서 11번도 X 결론을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해설 중에 10번 해설 중에 두 번째 줄 무경험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죠. 불공정한 행위에서의 무경험이라 하면 특정 영역의 거래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도 출제가 아주 잘 되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OX만 보지 마시고 해설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해설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다음 페이지 12번. 불공정한 행위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첫째,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됩니다. 하지만 뭐는 된다? 전환은 된다. 전환 된다. 참고 1번. 무상행위. 주기만 할 뿐 받는 게 없으니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가 없다. 없다. 2번. 증여도 마찬가지다.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 3번. 경매. 불공정한 행위 될 수 없다. 4번. 세 번째 줄 부재소 합의.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있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효일 때 그거를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행위도 역시 같이 합쳐져서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따라 4번 X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법률행위 목적 요건과 관련해서 대단히 자주 출제되는 판례들 대부분 다 아시는 건데 그래도 이제 지금쯤이면 알긴 아는데 헷갈리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오늘 정확하게 결론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3번부터는 이제 의사표시와 관련된 거고요. 의사표시는 비정상적인 게 3개가 있죠. 비진의 표시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유효하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무효가 된다.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역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중요부분에 차고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것이 있을 땐 취소하지 못한다. 그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사기 강박이 아닌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효력 발생과 관해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줍니다. 상대방이 수령할 때 제한능력자였다면 표의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상대방이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한 때는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과실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을 통해서 송달할 수 있다. 요거죠. 요거가 관련된 당사자들의 다툼, 그 판례들이 쫙 나오게 됩니다. 먼저 13번. 법률행 해석이군요. 뭐 의사표시와도 연결이 되죠. 각비 의사는 A인데 표시는 B라고 했다. 의뢰 입장에서는 당연히 B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걸 원칙으로 한다 그랬어요. 법률행 해석에서는 규범적 해석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고 의사표시에서는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효과의사의 본체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제가 깔리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의를 내심적 효과의사를 알 수 없었다면 표시 행위를 가지고 해석해라. 또는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된 의사,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가지고 해석을 해라. 규범적 해석, 표시주의 이렇게 되겠죠. 그게 13번이죠. 의사표시 해석에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내심의 의사가 아닌 표시 행위에 의해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해라. 그래서 참고 1번. 반대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안다면 얘가 알고 있다면 뭘 가지고 해석해라?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해석해라. 이렇게 되겠죠. 알고 있다면 뭘 가지고 해석한다?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번 규범적 해석은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뭘 가지고 해석하는 거다?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가지고 객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거다.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가지고 객관적 의사를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번 X, 2번 X 다 이렇게 되겠죠. 정확하게 그래서 상대방이 안 경우 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까지 포함해서 내심적 효과의사를 가지고 알지 못했다면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가지고 이렇게 딱 구별해서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14번은 뭐죠? 오표시 모해 원칙이죠.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가 갑토지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집원을 착각해서 을토지로 표시했다. 그래서 을토지가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당사자 의사가 합치했으니 계약은 갑토지에 대하여 성립했다. 을토지는 계약을 한 적이 없으니 등기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B가 을토지를 설령 C에게 넘겼다 하더라도 C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갑토지 매매했으니 갑토지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A는 차고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다 판례 결론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놈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지요. 그럼 이 C는 어떻게 하냐 말이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니 B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죠. 어떤 책임을 물어요? B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귀책 사유가 없으면 담보 책임을. 담보 책임, 무슨 담보 책임? 전부 타인 권리 담보 책임. 무슨 담보 책임? 전부 타인 권리. B가 C에게 팔 때 이게 누구 소유였었어요? A 소유죠. 그렇죠? 그러니까 B가 C에게 계약할 당시에 전부 A 소유였으니까 그걸 못 넘겨줬으니까 결국 C는 B에 대해서 이 B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채무 불이행 책임보다는 전부 타인 권리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전부 타인 권리 담보 책임이 뭐였었죠? 전타, 선해손, 악해, 도선해. 전부 타인 권리, 선의의 매수인 C라면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악의라면 계약을 해제. 요렇게 되겠죠. 요걸 물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건 이제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서 출제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전부 타인 권리 담보 책임 지문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14번 옳은 지문이죠.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했다. 밑에 참고는 똑같아요. 갑토지를 X토지로, 을토지로, Y토지로 바꿨을 뿐입니다. 다만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까지 기억하세요. 차고 취소할 수 없다. 15번은요. 법률행 해석과 관련해서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와 관련된 건데 당연히 갑이요. 을과 명의시장 약정을 하고요. 을에게 돈을 주고요. 을이 경락을 받아버려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갑이 돈을 부담했지만 경락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매수인은 명의인이 되는 거죠. 얘가 계약 당사자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해서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경매 목적 부동산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아니라 명의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6번 비진의 표시. 비진의 표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진의의 뜻. 당사자가 진정으로 마음을 써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그래서 요거는 밑에 해설을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을 써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당시상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비진의 표시를 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됐다가 무슨 뜻? 의사 표시가 불일치.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이거를 우리 대법원이 의사의 흠결이라고도 하고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되었다라고도 합니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의사의 흠결 또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좀 전처럼 당신한테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게 아니지요. 아니니까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두 번째 꺽스 2번에 나와 있죠.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 의사를 표시한 이상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다고 할 수는 없다.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표현을 기억해 주세요. 판례 다음 페이지 마찬가지죠.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최선이라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내심의 효과에서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참고 1번 강박에서 정했다 비진이 표시가 될 수는 없다. 2번 재산을 뺏긴다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비진이 표시는 아니다. 요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표현이 아주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표현들을 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꿔서 출제하더라도 숙지하셔야 됩니다. 18번은 저를 생각하시라 했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하여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대출받았다. 이때 을 채무부담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채무부담 의사가 있다.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명의인이 주채무자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참고 은행 대출 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서 을이 주채무자로 사명 날인했다면 을이 대출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만 그 밑에 거 19번 요런 사정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양해를 했다. 요때는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가 된다. 요런 사정을 금융기관이 양해를 했을 때는 통정허위 표시로 대출 약정은 무효가 되겠죠. 요거 구별해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20분은요. 비진이 표시와 관해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게 거짓 사직서죠. 그렇죠? 거짓 사직서란 건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건데 만약에 표현이 이렇게 나왔다. 당시상에서 최선이라 판단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건 비진이 표시가 아니죠. 그런 표현이 나오면 이건 비진이 표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20번도 마찬가지예요.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근로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회사가 공고를 했어요. 혹시 목돈 필요한 사람은 퇴직금 중간정산 해줄 테니 일단 사직서를 냈다가 다시 재입사하시오. 그래서 목돈이 필요한 나는 내가 먼저 요구한 건 아니지만 보고 필요하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냈어. 비진 표시 아니지요. 회사가 그냥 사직서를 받아버렸어. 너 가 그랬어. 그러니까 나 비진인데요 그랬어. 아니란 말이죠. 그게 20번이죠.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근로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면 이건 비진이 표시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없다. 그래서 개별적인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오면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20번 해설 참고도 마찬가지죠.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의해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 비진이 표시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왼쪽에 참고 1번은 비진이 표시와 같은 의사 표시 규정은 개인과 개인 간의 사법상 법률 행위만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공무원의 거짓 사직서 제출과 같은 공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고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라 그랬어요. 그대로. 따라서 1번 X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를 해서 의원 면직 처분했는데 사직의 의사 표시가 마지막 줄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비질의 표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상대방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공법상 행위는 비질의 표시가 적용 안 된다. 반면에 오른쪽 2번 대리권 남용에는 적용된다. 어디에는 적용된다? 대리권 남용. 금융기관 갑의 대리인 직원을 은행 직원은 은행 직원이라는 피용인의 지위와
예를 들어 예금 업무를 맡았다면 예금 대리권을 갖고 있는 대리인 이렇게 되죠. 예금 계약을 했는데 그 돈을 횡령을 했다. 배임적 대리행위라고 부른다 했고요.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은 예금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랬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되는데 조문이 없어서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한다 했어. 107조 1항 단서. 상대방이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라는 걸 유추 적용하니까 결국 대리권 남용에도 비진입 표시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2번이죠. 21번은 거짓 사직서 제출이죠. 군대를 가기 위해서 휴직계를 내려고 했더니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그 군대가 있는 동안을 빼기 위해서 일단 사직서를 냈다가 재입사하라. 그래서 사직서를 내고 다시 재입사했어. 이때 사직서 제출 비진이죠. 회사가 알았으니까 무효죠. 따라서 사직서 제출 및 재입사까지가 무효. 다시 말해서 사직한 적이 없었던 게 되니까요. 그 기간 동안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겠죠. 된다. 21번에 X가 되고 해설 마지막에 군 복무기간과 재입사 전날까지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결론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22번은 조금 낯선 건데요. 실제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임대차 계약에 기초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 또는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임차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 설정 계약을 했을 때 간혹 이런 경우죠. 우리 전세금 대출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한 상태에서 갑 임대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은 하지 않고 등기만 했어요. 표현 자체가 웃겨요. 전세권 설정 계약은 하지 않고 등기만 했다. 전세권 설정 계약은 하지 않고 한 것처럼 등기만 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허위 표시가 돼요. 실제로는 전세권 계약한 거죠. 잘 생각해보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가지고 야 우리 전세권 계약서 하나 따로 쓰자. 그리고 전세권 등기하자.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대법원이 괘씸한 거야.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의 전세금 대출을 받는 거는 괘씸한 거야. 그러니까 각 거래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은 없이 전세권 등기만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표현을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전세권 설정 계약은 없이 전세권 등기만 했다. 계약 없이 등기가 했다. 마치 매매 계약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한 거고 똑같다. 그러니까 뭐다? 허위 표시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거기 22번이죠.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그 표현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두 번째, 세 번째 줄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런 식으로. 가운데 있는 내용은 필요 없고 그 표현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 계약은 없이 전세권 등기만 했다.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3번.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자, 이때 선의의 제3자 추정된다.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못 된다. 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네 가지가 후룩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네 가지가. 추정된다. 따라서 선의 제3자 스스로 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세 번째, 선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네 번째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네 가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게 23번이에요. 아주 잘 등장하죠, 이것도. 추정됨으로 제3자 악의는 그걸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은 22번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좀 전에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허위 표시로 전세권 등기를 마쳤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허위 표시로 전세권 등기를 했으니 그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 계약 없이 전세권 등기를 했다. 이렇게. 이 무효라 그랬어. 허위 표시로. 그런데 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어요. 병이 을에게. 그런데 등기를 받더니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더라. 그럼 등기상으로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그 을에 대한 자신이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서 요 전세권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을 받았어요. 이거 가짜 전세권이죠. 거기에 또다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니 얘는 제3자죠.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으니까. 자, 이때에 선이라면 보호를 받아야 되고 악이라면 보호를 받지 못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죠. 병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위 전세권에 대해서 등기를 마쳤어. 그렇죠? 알면서야. 악의야. 병이.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았어요. 그 후 정도 병에게 돈을 빌렸어. 정도. 근데 그 정이 요거를 또 압류를 해버렸어. 근데 이 정이 선이야. 얘는 보호된다 안 된다? 되지요. 제가 그랬죠. 요것도 기억해보자. 아까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제3자가 악의라면 제3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죠. 근데 이 악의와 거래한 전득자가 선이라면 요 놈도 108조 2항의 제3자에 포함된다 그랬어요. 보호되는 제3자가 된다 그랬어요. 요 전득자까지 나온 판례예요. 찬찬히 다시 한번. 전세권 설정 계약 자체가 허위 표시로 무효다. 그런데 거기다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제3자. 얘가 선이라면 보호를 받는다. 이럴 때 이걸 압류한 전득자 정은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된다. 그런데 제3자가 악의더라. 악의는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런데 전득자가 나타났다. 또 악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 선의 요놈도 108조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죠. 그게 정의죠. 정의 압류했어. 그때 네 번째 줄 정은 선이야. 정의 선이라면 이 정도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 제3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하세요. 허위 표시로 무효다. 제3자가 있다. 선이라면 보호된다. 그 선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반면에 제3자가 악이라면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하지만 그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가 선이라면 이 전득자 선의도 포함된다. 물론 얘도 악의야. 그 얘는 당연히 보호받을 수가 없겠지. 근데 여기서 또 갔어. 거기서 또 보호가 될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 할 판례가 없고. 여기까지. 24번이죠. 그 다음에 25번은요. 한 번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죠. 갑이 을과 가장소비대차를 했어요. 가장소비대차 실질적으로는 돈을 빌려준 적이 없는데 마치 빌려준 것처럼 꾸몄어요. 그럼 얘는 겉에서 보기에는 돈을 빌려준 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짜죠. 가짜 대주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가짜 차주죠. 겉에서 봤을 때는 마치 채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건 실제 채권이 아니죠.
가장 채권 이렇게 될 거예요. 가장 소비자가 있으면 가짜 채권자와 가짜 채무자가 생기고 가짜 채권이 생겨요. 근데 이게 가짜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죠. 근데 이 상황에서 얘가 파산을 해요. 법원이 선고합니다. 파산을. 그럼 파산 관제인이라는 게 선임이 돼요. 이 파산 관제인이 하는 역할이 뭐였죠? 빚잔치 대신해 주는 거예요. 파산한 사람의 남아있는 재산을 확보를 해서 그걸 채권자들, 신고한 채권자들에게 이렇게 배분해 주는 게 이 사람의 역할이에요. 빚잔치 대신해 주는 게 파산 관제인. 이때 파산 관제인은 가장 대조, 파산자의 포괄 승계인입니다. 무슨 승계인? 따라서 얘가 재산을 확보해서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아야 되죠. 요 가장대주의 채권자들이 있겠죠. 파산 채권자들이 있을 거예요. 요 갑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돈을 못 갚아서 파산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갑의 재산을 가지고 변제를 해줘야 되는데 갑의 재산을 조사하다 보니까 을에 대한 채권이 하나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파산관제인은 을한테 돈을 갚으라고 했겠죠. 이럴 때 을은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포괄승계인이다. 제3자가 아니다. 우리 허위 표시에서 제3자란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자 중에서, 그렇죠?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자 중에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제3자였어요. 근데 얘는 당사자의 포괄승계니까 제3자가 아니어야 되는데 제3자다. 그래서 좀 독특한 거예요. 포괄승계인이지만 제3자다. 에? 우리 대법원이 예외를 인정해요. 포괄승계인인데 뭐라고요? 제3자라고. 두 번째, 얘가요, 이게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을이 이렇게 주장했죠. 아, 그래요? 제3자요? 근데 악의였걸랑요? 악의의 제3자죠. 그렇죠? 그런데 법원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파산관제인은 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렇지? 그렇죠? 따라서 파산관제인이 설령 악의라 하더라도 요 파산 채권자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선이라면 파산관제인은 선이다. 그래서 파산관제인의 선악은 파산관제인이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파산 채권자 전원이 악의라면 악의가 된다. 그걸 총파산 채권자라고 해요. 그 총파산 채권자의 선악에 따라서 판단하라. 이게 판례예요. 요거를 우리 시험에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이 그지같이 어려운 판례를. 네? 나온 적이 있단 말이지, 이게. 다시 한번, 파산관제는 포괄승계인이지만 제3자고 그 파산관제의 선악은 파산관제인 자신의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총파산 채권자의 선악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총파산 채권자 전원이 악의가 아닌 한 파산관제인도 선이다라는 게 판례예요. 읽어볼게요. 25번 가장소비자의 대주가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그 파산관제는 포괄승계인이므로 제3자가 아니다. X 오른쪽 해설을 보자. 파산관제는 파산자의 포괄승계인이지만 제3자고 세 번째 줄 그 선악도 파산관제인 개인의 선악이 아닌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그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파산관제는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네? 파산한 사람의 채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거 25번이죠. 그렇죠? 반면에 채권이 가장양도되었을 때의 기존 채무자 제3자 아니라 그랬죠? 채권자가 채권을 가짜로 팔았을 때의 기존 채무자 그 밑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허위 표시일 때의 수익자 이런 애들은 제3자가 아니다. 아니다 그랬어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니다. 그거 기억하자. 이렇게 허위 표시와 관련해서 판례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특히 제3자와 관련된 판례 중에서 지금 아닌 놈 두 놈은 당연히 외워야 되고요. 예?
채권을 가짜로 팔았을 때 채무자하고 허위 표시가 제3자를 위한 게 허위 표시 때 수익자 제3자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 요놈 총파산 채권자를 위한 파산관제 요거는 반드시 그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포괄승계인이지만 제3자 그리고 그 선압도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 그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허위 표시 내용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차고가 나옵니다. 차고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